그곳이 있었기에 광화문 이제 기억 공간을 얘기하죠. 그곳이 있었기에 세월호 참사와 희생자 그리고 저희의 친구들을 잊지 않고 기억해 주시는 많은 분들이 계셨고 그분들 덕분에 생존자인 저희는 큰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라고 생존 학생들이 말을 했어요. 근데 생각보다 폐업을 많이 못 하신대요. 네.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신대요. 왜냐면 그 대출이나 이런 거 다 받아놨는데 폐업하게 되면 그거 일시 상환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불가능한 거야. 듣다 보면 빡이 치고 보다 보면 목이 막히는 사이다도 안 주는 본격 고구마 섭취 방송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 왜 안 하냐 왜? 실화입니까? 싫어하냐? 저비용 고퀄리티를 추구하는 사내수공업 방송입니다. KBS 기사의 누리꾼 여러분들이 댓글로 남겨주신 분노진 최고와 모두 받아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땀 한 땀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은 4차 언론혁명에 작고 큰 힘이 됩니다. 실화입니다. 방아쇠는 분노진 문제를 좋아하는 분노가 진짜입니다. 오늘 방송 보시다가 듣다가 괜찮다. 얘 괜히 재밌다. 야 들을만하다. 싶고 있으면 구독 좋아요 버튼 한번 누르세요. 빠밤. 마밤 자기 소개해주세요. 정현욱입니다. 정현욱 기자 지난주에 뭐 우키행. 했습니까? 우키행 뭐 했습니까? 뭐 산에 갔다 산에 갔다 왔어요. 네. 산에 간 거 뱀사골? 뱀사골. 그거 영상 따로 만들었죠. 아니 나 집에서 게임하고 있는데 나는 이걸 위해서 갔다 온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 아니야. 그 유튜브가 나온 괴물 아니에요? 윤학계. 괴물 그게 그냥 아니고. 윤학계 2탄. 그게 아니고 거기 뭐 제가 경로는 밝혔잖아요. 새벽 3시부터 올라가기 시작해서 이제 내려오다가 그 지리산 1000m쯤 되는데 화계제라고 있어. 화개장터? 화계가 장터가 열렸던 곳이야. 아 신기하지? 진짜 화개장터? 1000m가 넘는데 옛날에 경상도 전라도 사람들이 거기서 만나갖고 장사를 했대. 아 진짜 화개장터야? 1000m쯤 되는데 넓은 공터 같은 그 꽃밭이지 지금은 되게 이쁜데 거기서 실제로 장이 열렸대요. 되게 신기한 곳이야.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때쯤 되니까 약간 3시부터 이제 올라가기 시작해서 거기 앉아 있을 때 한 10시쯤이었거든 오전. 그러니까 이제 너무 힘들고 지치고 이제 피곤할 때 이렇게 앉아서 이제 그때부터 내려가면 되는데 이정표를 보니까 내려가니까 너무 좋잖아. 아 이제 올라가는 거 끝났구나. 근데 9km야 내려가는 길이. 뱀사골을 개고 9km야. 근데 이제 거기서 아 이거 막연자실에 있어 어떻게 하지? 하는데 그 전날 우리가 책 읽기 녹화를 하고 이제 같이 밥을 먹는데 아 김 기자가 너무 계속 막 우리끼리 그러니까 강병수 기자까지 이제 오진주 작가랑 우리 딴 얘기하고 있는데 계속 구석에서 막 이러고 있는 거야. 그래요. 뭐 구석에서 같이 다른 테이블에 있었는데 테이블 구석에 있었어. 우리는 딴 얘기하고 있는데 계속 어떡하지 이번아? 그러니까 이제 우리 둘이 녹화를 했는데 혼자 이제 고민을 하고 있었다는 게 그 순간 화기제에서 생각이 나서 좀 미안하더라고. 아 너무 내가 이게 아무리 나는 편집을 안 하지만 너무 혼자 괴로워하니까 그 생각이 자꾸 나면서 이제 내려가면서 어떡하지 하다가 안 이거라도 되겠다고 잠깐 내려와서 그게 계곡 옆을 내려가는데 이게 사람 없는데 더 내려가면 사람이 많을 거 아니야. 사람 많은 데서 못 하니까. 그치. 그냥 거기서 그냥 했어요. 맞네. 이걸 위해서 한 거네. 아니 그걸 위해서 산을 간 건 아니고. 우리 위해서 그럼 지리산은 왜 가신 거예요? 가끔 그렇게 좀 가 무리한 산. 혼자 그 가. 근데 혼자? 그 이제 원래 같이 가려고 한정하고 맞으니까 같이 가려고 했다는 얘기가 했잖아. 아 네. 그 이제 그걸 찍고 이제 그거 찍은 게 뭐 얼마 아니까 한 8km 더 가야 돼. 그렇지. 내려가는 길 8km. 내려가다가 한 20 정혜주 작가 또래의 20대 남자 둘이 올라오더라고. 네. 한 둘 중에 하나가 막 그냥 무슨 되게 그 진짜 나 남자가 그렇게 짜증나는 거 처음 봤어. 너는 다 왔다는 소리를 몇 번을 하냐 했더니 이게 산에 벌이 많아. 이 벌을 왜 계속 쫓아오냐 그러는 거야. 난 그걸 보고 아 기자는 저렇게 돼 있구나. 다 왔다고. 선배 계속 다 왔다고 그러고. 아 선배 벌 뭐예요? 너무 짜증을 내서 그 다른 한 사람이 너무 안쓰럽더라고. 아, 그게 본인이고. 저 꼴이 날 뻔했구나. 그래서 다시는 산에 가자는 얘기를 하지 않으련다. 뭐 다시는 얘기 아직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산 싫어하잖아요. 산 뭐 등산 딱히 좋아하진 싫어하잖아요. 않아요.
그 뭐 등산은 가봤어요? 등산 가봐도 안나푸르나 갔다 왔잖아요. 안나푸르나 출장 가봤어? 가서. 아니 진짜로? 여행은 네팔 여행 가서. 여행을 언제? 나 푸닐 가서. 아 대학생 때? 아니 2015년인가 4년인가에. 왜요? 왜 갔어요? 친구가 기억 안나푸르나 갈까? 그래서 그래 그래서 같이. 그래. 안나푸르나 갔다 온 사람들이 북한산이 더 힘들다던데? 남한산성이 더 안나푸르나 하나도 안 힘들다던데? 안나푸르나 힘들어 너무 힘들어. 안나푸르나 얘기는 다음에 할 기회가 있겠죠. 그러니까 등산 싫어하죠? 사진 보고 싶다. 그쵸. 사진 많아 사진 많아.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올려주세요. 편집할 때. 그뭐 등산 뭐 딱히 뭐 아니 가면 가요. 아니 그리고 그래서 이제 책 읽기 녹화 끝나고 내가 이제 나 오늘 밤에 등산 간다 하니까 계속 조롱을 하는 거야. 이렇게 불볕더위에 미쳤냐 왜 가냐 뭐 혼자 자해하냐 그러니까. 하면서 이제 내가 그래서 지리산 춥다 그랬더니 또 막 찾아봐. 야 지리산도 33도다 막. 그래서 내가 이제 내심 이게 약간 영향을 받아갖고 이게 지리산을 갈 때 아무리 여름이라도 그 잠바 같은 거 챙겨가야 돼요. 근데 자꾸 이제 33도라고 찍혀 있더라고. 나도 사실 속으로 놀랬어. 이렇게 맞나? 덥다고? 그래서 가긴 가야 되는데 근데 이제 어떡하지? 안 챙길 수는 없으니까 얇은 걸 챙겼어. 버스에서 딱 발 내린 순간 겨울이야. 진짜? 아, 진짜 추워. 버스가 뭐 해발 뭐한 2,000m 버스가 바로 내려? 입구에서 그 1,000m보다 그러니까 그 성삼재라는 곳은 노고단하고 굉장히 가까운 곳이에요. 그럼 버스로 한 1,000m 먹고 들어가는 거야? 먹고 들어가? 완전 날로 가는 거네. 아니 그거. 그러니까 이게 이 산을 모르는 사람이 완전 날로 먹는 거네. 거기서 시작을 하는 거지. 능선을 타는 거지. 그러니까 1,000m 일단 먹고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1,700m 능선이라고 해봤자 700m 올라간 거잖아. 아니 올라간 거 6km 올라갔어. 그러니까 이게 해발 이게 고도랑 해발 고도로. 걷는 거랑 다르지. 그러니까. 이거 아까 그 20대 제 또래가 싸우면 딱 요렇게 싸웠다는 거 아니에요? 기왕 싸울 거면 이겨야지. 이길 때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진짜 내리는 순간 짜증나 생각나는 거야. 아 춥잖아. 씨. 새벽 3시에 전화하고 싶었어. 근데 이제 그렇습니다. 아마 그 시간에도 제가 아마 게임하고 있어서 전화 한번 받았을 거예요. 4시까지 게임했어. 제 근황은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여러분 네. 다음엔 저보고 공룡 능선을 가자고 하는데 어디요? 공룡 능선 공룡 이름이 능선이 공룡 능선. 설악산에 공룡 능선이 딱 이렇게 3시부터 시작하면 다음 날 한 3시에 내려올 수 있는 설악산의 그 정수를 12시간? 12시간이요? 내가 그래서 아버지한테 아버지 정유럽 기자가 공룡 능선이라는 데를 가자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는 줄 알아? 공룡 능선을 가지 않고는 설악산을 갔다고 할 수 없지. 버스를 부리는 거야 아빠가 또. 아유 진짜 등산 사랑이네. 단풍 구경을 가고 싶다길래 단풍하면 설악산 공룡 설악은 능선이지. 역시 오색으로 그냥 당일에 갔다 오는 설악산 그냥 그거 단풍 구경하기 제일 좋은 건 케이블카예요. 권금성 산장. 케이블카 타고 쭉 가면 이제 울긋불긋한 거 다 볼 수 있어. 자, 정 작가 자기 소개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작가 정혜주입니다. 네. 정해주 작가의 근황은 근황 있잖아. 제일 센 근황. 근황이요, 뭐요? 그거요? 있잖아. KBS 저주할 거다. KBS 왜 좋아합니까? 시험 문제를 시험을 보고 왔죠. 아, KBS 필기 시험 시험 봤습니까? 봤죠. 네. 뭐 나왔어요? 아 진짜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이거를? 인구 절벽, 인구 구조 변화에 대한 보도 자료를 주고 정부의 보도자료 주고. 네, 1번은 그걸 5줄로 요약, 2번은 이거에 대해서 본인이 기자라면 하고 싶은 한 가지 질문, 3번 1번, 2번까지는 괜찮아요. 네, 1번, 2번까지는 저도 괜찮네 이러고 했어요. 3번부터 약간 네, 인구 절벽의 구체적 사례를 들고 정부의 대응 전략에 대해서 평가쇼. 아무튼 뭐 그래서 시험 문제가 워낙 좀 어렵고 그래서 예, 문제 출제자를 이제 절벽에서 밀어버리고 싶었다.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저뿐만 아닙니다. 모든 언시생들이. 기회가 되면은 틈이 나면은 꼭 절벽에서 언시생들 모두의 마음을 담아서 한번 시원하게 밀어버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다음 옥 기자. 네, 안녕하세요. 목미 얼더미 마더더미치 더더더더미 더더더더더더. 옥기정입니다. 네. 자, 여러분 근데 제가 하나 정보성 알려드리겠어요. 자, 선상원 기자 들어와봐요. 잠깐만. 저도 몰랐는데 여러분 도쿄올림픽 열심히 보십니까? 여기 도쿄올림픽 열심히 보나? 저 금메달 받은 거 뭐 이런 거. 맞아. 저는 지금 오늘 하이라이트 처음으로 영상. 펜싱을 봤어요. 그래. 상원아 일로 와봐. 이게 선상원 기자 여러 번 소개시켜드릴 게 있다가지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 네, 난 네, 이게 뭔지 몰라. 왜냐? 난 스포츠에 관심이 0이라서 잘 모르거든. 저도 자세히는 몰라요. 이거 뭔지 소개를 좀 해줘. 자, 요즘 도쿄올림픽 많이 보시죠? KBS 올림픽 특집 사이트를 오픈했는데요. 그런데요. 도쿄 2020.kbs.co.kr 자 밑에 나오고 있습니다. 가도 되고 앱도 맞아. 있는 것으로 알고 마이 있거든요. KBS인가? 마이 K 앱에 마이 K 앱. 이제
TV에서 중계가 보통 이제 SBS, MBC, KBS 틀어보면은 다 똑같은 거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출전하지 않는 뭐 스케이트보드, 뭐 요트, 서핑 뭐 이런 것도 중계를 해줘요. 근데 되게 좀 특이한 게 중계진이 없고 현장음과 현장 영상만 있는 거죠. 그래서 마치 내가 가 있는 듯한 난 내가 가 있는 일본인 줄 알았어. 아저씨 안 사요. 안 사요. 한번 봐봐요. 진짜 들어가서 너무 재밌고 특히 우리가 늘 이제 유럽이나 미국에서 하는 것만 보다가 우리나라에서 이제 하니까 우리나라가 아니지. 우리나라 가 있는 우리 일본이 7월에 이야기한 다음 한 달 동안 청와대나 정부에서 나온 거는 죽창가, 추경탓. 우리나라 가 있는 줄 알고. 이게 무슨 망언입니까? 죄송합니다. 마음속에 아침 우리나라는 시간대에서 일본? 하니까 낮 시간대에 경기가 엄청 많이 하는 거예요. 맞아요. 주말에. 그런 거 좋겠다. 그래서 그런 거를 다 볼 수 있어서 되게 재밌더라고요. 특히 주말에도 되게 하루 종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소개해드리려고 하고 이게 좀 커뮤니티에서도 조금씩 이제 화제를 되고 있어요. 이제 조금 공유가 되면서 꿀 정보다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제가 소개를 하자고 했는데 저보고 하라고 할 줄 몰랐네요. 그래서 어쨌든 가. 접속해 보세요. 자, 그렇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저는 이거 많이 뭐 봐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모르시는 분들이 많고. 봐달라고 할 거 아니면 뭐하러 해? 아니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왜냐면 그 중계진들 뭐 떠드는 거 듣기 싫다. 그냥 경기만 조용히 보고 싶다. 이런 분들 많더라고. 그 중계인들 요즘에 중계하다가 개소리 해가지고 불편하게 개욕 먹고 진짜 정말 실수 너무 많이 해가지고 차라리 진짜 안 듣는 게 낫겠다 이런 분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바에야 없는 거 듣는 게 낫겠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많이 이제 커뮤니티에서 공유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요거 들어가 보시면은 보통 엔간하면은 중계 안 하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안 나와서 중계 안 하거나 이런 거 많으니까 그런 것도 다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거 좋다. 네. 중계 그건 안 무슨 듣고 재미로 그냥. 보나 그런 걸. 그냥 현장에서 중계 안 듣고 경기 보는 거랑 같이. 그러니까. 중계가 좀 현장이 짜증날 때가 아니잖아, 많아요. 중계가 짜증날 때가 진짜 많아요. 듣다 보면은. 왜냐면 그게 이렇게 진짜 짜증 많이 나. 되게 오늘 좀 날카롭네요. 대화를 못 하겠네. KBS 시청자분들. 무서워서 뭐 이렇게. 아무 저는 사실 올림픽 잘 아시잖아요. 저 스포츠 잘 몰라가지고 뭐 전혀 모르는 얘기인데 현성 기자 소개를 하자고 하길래 참고 삼아서 말씀 드렸습니다. 자, 지금까지 근황 토크였습니다. 자, 그럼 저희 로고 듣고 1부 문진 브리핑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로고 주세요. 나는 기레기가 싫어요. 지금 여러분은 본격 KBS 소통 방송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을 듣고 계십니다. 4차 언론혁명을 이끌어갈 기자를 찾으셨다고요? 끝. 이거 모르는구나. 이거 양성해. 금메달에 걸린 마지막 화살 오진혁의 짧고 굵은 한마디. 양궁에서 알지. 쏘고. 끝. 요거 하나 해줘. 하나 해줘. 4차 언론혁명을 이끌어갈 기자를 찾으셨다고요? 끝. 대들기에 모두 모여 있습니다. 오늘의 대들기가 궁금하시다면 좋아요 버튼을, 앞으로 얘네가 어떻게 하나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렇습니다. 3명이에요. 끝. 나지 않게 자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이나믹 코리아 묻힌 뉴스가 너무 많아서 요즘엔 특히 뭐 윤석열, 이재명, 이낙연 이런 대선 주자들에 대한 이야기 매일매일 나오고 있고요. 자, 오늘 우리 대선 얘기 하나요? 아니요. 그리고 올림픽 뉴스 계속 나오고 있고요. 코로나 뉴스 계속 나오고, 이 세 개 뉴스만 해도 뉴스가 너무 많다. 근데 뉴스가 이렇게 많다 보니까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중요한 뉴스가 너무 많이 묻힌 게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하나하나 파헤쳐줍니다. 묻힌 뉴스 브리핑! 빠밤. 첫째 아이템 우리 정유롭게 준비했죠. 어떤 아이템입니까? 7월 26일에 보도가 된, 지금은 늦은 뉴스가 됐어요. 서울시 세월호 기업공간 철거 유보 유족 합의 도출할 것 했는데 요 다음 날인 오늘 아침에 합의가 됐죠. 이게 서울시가 이거를 요청을 한 게 좀 되긴 됐죠. 시간상 이제 지난 5일에, 그러니까 이달 초죠. 이제 광화문 광장 가보신 분들 알겠지만 한참 공사 중이잖아요. 그 한 가운데 이제 서울 그 세월호 농성장이 원래 있던 자리에 이게 2019년 3월 18일에 그 천막들이 철거가 되고 그 자리에 이제 기업 공간이 들어왔었죠. 그래서 2019년 4월 12일에 문을 열었어요. 그게 이제 2019년 말까지 운영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이 광화문 공사를 광화문 재구조화
작업이라고 해요. 이거 이제 요 작업이 좀 늦어지면서 이제 2020년 작년 말까지 이제 계속 운영을 했는데 이제 이걸 계속 진행을 해야 되잖아, 공사를. 네. 그래서 이제 지난 5일에 서울시에서 유족 측에 25일까지 이걸 치워달라 요구를 했어요. 26일에 이제 철거를 하겠다. 그렇게 이제 통보를 했고 이제 유족들은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하시면서 26일까지 대치 상태가 이어졌고 26일이 어제죠. 네. 그래서 어제 밤에 이제 가족 협의회와 그다음에 이제 서울시 의회가 중재를 해서 이제 임시로 그 기업 공간의 여러 가지 전시물들을 서울시 의회 1층에 전시하기로 일단 그렇게 봉합이 됐어요. 거기까지입니다. 자, 여기 덕후 댓글 작가님 좀 읽으시죠. 네, 덕후의 익명님이 작년에 이미 합의 끝난 거 지금까지 기다렸으면 알아서 빼야지. 추모와 별개로 지킬 건 좀 지키자고요. 이 뭐 이른바 뭐 보수 유튜버 분들이 와가지고 찍으면서 막 난동을 피우고 그런 적은 뭐 한두 번이 아니에요. 옛날부터 이곳에서는 이제 뭐 우리 일배충들이 와가지고 이제 이 뭐 폭식투쟁도 하고 아주 그냥 별짓을 다 했는데. 시민은 지겨워 서울 시민들. 나 서울 시민인데 지겹다고. 야 니네 동네를 가져가. 당신이 무슨 명이 있다고 시민들을 모아가지고 지금 철거하는데 정책까지 하냐고. 그런데 어떻게 7년 동안에 그 죽음을 이렇게 이용하느냐고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는 대한민국의 심장부인 광화문 광장이에요. 이곳에다 동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동상을 세우든지 우리나라를 이렇게 부강하게 만든 박정희 대통령 동상을 세우든지. 이런 일들이 지금 몇 년째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일단 유가족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시간이 좀 많이 지나긴 것도 사실이긴 해요. 그리고 관련해서 합의를 하기도 한 것도 맞긴 맞고. 그러니까 유가족분들은 뭐라고? 두 가지 오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두 가지 지금 바로 오해. 이 댓글처럼 네. 유가족이 버텼다. 그러니까 유가족이 우린 광화문을 지킬 것이다. 광화문 공사보다 우리가 더 중요하다고 버티고 있다라는 거 하나. 박원순 때 약속을 했는데 지금 약속과 다른 행동을 하고 있다. 이 두 가지의 명백한 오해를 좀 풀어야 될 것 같아서 갖고 네. 왔습니다. 지금 이 댓글도 전형적으로 앞에 유가족이 버티고 있다는 시각인데 유가족들이 우리 못 나가겠다고 한 적은 없어요. 유가족들은 이게 공사 때 우리 나가겠다. 피해 있겠다. 근데 공사가 끝나서 광화문 광장이 더 넓어질 거 아니야. 그럼 그때 어떻게 할 거냐. 요거를 협의하자. 그렇게 요구해 왔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하고 계속 나가라고만 하니까 대치 상태가 이어진 거죠. 그러니까 유가족들이 버텼다는 건 명백한 오해고요. 네. 이게 특히 이제 보수 매체에서 자꾸 박원순 때 약속을 한 건데 왜 딴소리 하냐 유가족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박원순 때도 유가족들은 한결같이 광화문 광장을 이제 뭐 철거하는 과정에 있어서 자기네들은 비켜주겠다. 그건 당연한 얘기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이후에 이 전시물들을 어떻게 이제 공간을 재배치할 것인가를 협의해 나가자. 박원순 시장 때도 그렇게 이제 협의가 되는 중에 이제 박원순 시장이 돌아가시는 일이 있어서 약간 중단이 됐었어요. 그리고 박원순 시장 때 이거는 이제 알려지지 않았는데 최근에 이런 일이 있으니까 이제 박주민 의원 통해서 공개가 됐고 일부 언론에도 보도가 됐는데 조례를 개정해서 서울시장이 희생자 추모와 안전 사회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실시하도록 권한을 부여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서울시장은 세월호의 그 추모 사업에 대한 책임을 조례로 규정을 해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박원순 시장 때 뭐 이걸 약속을 해서 나가기로 했다. 이거는 사실과 완전히 다른 이야기죠. 그런 얘기를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게 이제 대치가 되니까 이제 어제인가요?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이제 그 현장을 가기로 했고 가기 전에 이제 보통 그 대표의 일정 공지가 되니까 보수 유튜브들이 이제 그 일정을 보고 잔뜩 거기 왔었죠. 그래서 이제 좀 험악한 일들이 있었고 우리 리포트에도 일부 나오는데 뭐 그거 별개로 하여튼 유가족들이 이렇게 뭐 이런 표현 저 정말 싫어하지만 뭐 때를 쓰거나 우기거나 그런 상황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댓글 반응을 보면은 이런 댓글이 많았어요. 클리앙이랑 보배드림 댓글 우리 오기정 기자님. 클리앙에서 0152님이 추모 공간이 왜 광화문에 있어야 하는지는 좀 의문입니다. 팽목항 같은 곳에 있어야죠. 심지어 전 시장 때 철거 얘기가 나왔다던데요. 하셨고 보배드림에서
노모 히데오 님이 단원고에는 기억교실을 영구 보존하고 화랑공원에는 추모비를 세우고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뭐 제가 이제 뭐랄까 그나마 부드러운 댓글을 가져온 거고 많은 분들이 왜 서울 한복판에서 막 그러냐 할 거면 뭐 안산에 뭐 아니면 뭐 팽목항에 해라 뭐 이런 댓글도 많이 있었어요. 맞아. 그리고 다른 사건들, 다른 재난 사건들이랑 비교를 하면서 도대체 세월호가 뭐가 다르기에 세월호만 광화문에서 이렇게 자꾸 광화문 광장에 해달라고 하냐라는 식으로 좀 비판하고 비난하는 댓글들이 좀 많았어요. 추모 공간이 광화문에도 있고 그 단원고에도 있고 기억교실이 있죠. 그리고 화랑유원지도 있고 그다음에 진도에도 있어요. 그리고 또 진도에 세월호도 있고 여기에 대한 거는 생각이 뭐 다 다르실 수 있는데 제가 요거를 그 단원고 생존 학생들이 이례적으로 이제 성명서를 발표했기 때문에 요 중에 한 부분을 그냥 저는 그냥 이게 그냥 제 대답이 뭐 광화문에 꼭 있어야 된다는 이유를 찾자면 여기 이제 뭐 성명서를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곳이 있었기에 광화문 이제 기억 공간을 얘기하죠. 그곳이 있었기에 세월호 참사와 희생자 그리고 저희의 친구들을 잊지 않고 기억해 주시는 많은 분들이 계셨고 그분들 덕분에 생존자인 저희는 큰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라고 생존 학생들이 말을 했어요. 이 생존 학생들의 성명서는 성명서답지 않게 이제 김땡땡, 최땡땡, 김땡땡, 한땡땡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은 안 남아요. 당연히 이제 생존 학생들이니까 38명이 쓴 글인데 그러면 된 거 아닌가요? 설명이? 이 광화문 광장은 서울에서 가장 상징적인 공간이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곳에 아직도 진상규명이 안 된 세월호에 대한 기억 공간 그렇게 크지 않아요. 또 뭐 광화문 광장에 뭐 어떤 통행이나 행사를 방해할 정도의 면적도 아니고 그 정도 면적을 차지함으로써 그 상처에 대한 어떤 조그만 치유라도 이 사회가 제공할 수 있다면 당사자들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면 그거는 필요한 공간 아니겠습니까? 광화문 광장에 그 정도도 못 대줍니까? 이거에 대한 이제 서울시와 합의가 오늘은 어느 정도는 됐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서울시 의회가 중재를 해서 뭐 일단 저 서울시 의회로 전시 공간을 옮겼는데 끝난 그냥 다음에 봉합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이유는 아직 이제 뭐 결정된 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뭐 정부나 지자체나 뭔가 이게 시스템으로 움직인다고 믿는 분들한테 이 시장이 바뀜으로써 갑자기 이런 극적인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리더는 중요하고 어떤 정반대의 결정을 할 수도 있어요. 리더에 따라서 같은 조직이라도. 그렇죠. 우리 언론사도 그렇잖아요. KBS의 지난날의 시간을 보면 저는 다른 걸 떠나서 이 생존 학생들 각자의 그 공간에서 지금 이제 하여튼 인생에 정말 그 감당하기 어려운 비극을 어떻게든 잊고 살아보려고 하는 이 생존 학생들이 또 이런 성명을 쓰게 했다는 것만으로도 이게 뭐 철거 과정이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가족들이 철거 자체에 반대하지는 않았거든요. 이렇게 대치 상태까지 갔다는 거는 없던 그 갈등이 생긴 거잖아요. 저는 굉장히 그 지자체가 그 세월호의 기억 공간을 품고 있는 지자체가 굉장히 부적절했다 대응이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그것도 있겠지만 언론이 특히 세월호 사건 같은 경우에는 예전부터 가짜 뉴스도 많이 내보내고 되게 제목 장사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게 이제 사람들의 감정을 많이 건드리니까 언론들이 제대로 좀 전했으면은 이런 오해나 이런 게 좀 적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죠? 전 실제로 좀 충격 먹었던 게 세월호는 아직도 진상 규명이 안 된 게 사실이고 그래갖고 좀 저도 이런 공간 좀 의제화를 할 수 있는 공간들이 더 많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막상 댓글은 제가 포털 댓글도 보고 커뮤니티 댓글도 봤는데 거의 8할 이상이 다 비판하는 댓글인 거예요. 세월호 아직까지 하냐? 이게 몇 년 전인데 너희만 왜 특별 대우 받으라고 하냐? 이런 식의 댓글이 많고 되게 부정적인 프레임이 씌워져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게 되게 안타까웠어요. 이분들은 그 진상 규명을 바라는 거고 추모의 공간을 바라해서 계속 그런 광화문 광장에 계시는 건데
그런 거를 어떤 일종의 떼쓰기처럼 보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 해야 되나? 아까 뭐 정 작가가 다른 이제 뭐 참사들도 있었다고 했는데 그 사회적 참사 그 희생자들도 성명을 냈어요. 좀 행성중 학생들처럼 반대한다고. 당사자들이 이렇게 반대하는데 왜 아무 상관없는 분들이 뭐 그 희생자의 자격을 요구. 그리고 저는 좀 건... 궁금했던 게 알쓸범잡이라는 제가 프로를 최근에 봤거든요. 거기서 이제 추모에 관한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우리나라에 있었던 사회적 재난들의 이 추모할 수 있는 공간들이 어디에 있나를 이렇게 직접 찾아가는 게 나왔었는데 패널분들이 실제로 되게 찾아가기 힘든 곳들, 뭐 진짜 알지 못하면 갈 수 없는 곳들 이런 데 위치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이렇게 추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외진 곳에 있고 멀리 동떨어진 곳에 있다면은 이거 오히려 모두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곳으로 옮겨오자라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지. 왜 얘는 이런데 얘는 이렇게 안 좋은 데 있는데 너는 왜 좋은 데 있으려고 해. 이런 식의 비교로 나아가는 게 과연 옳은가? 라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반대로 해야 된다는 거죠. 다른 사회적 참사, 다른 사회적 참사를 오히려 더 양지로.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자주 보고 그거에 대한 경각심을 더 자주 느끼고 이거에 대해서 사회적 반성도 계속 이어질 수 있게 하는 게 오히려 맞는 거지. 왜 니네만 가운데 있냐? 니네도 저기 먼 데로 가라. 이건 오히려 반대로 생각한다는 거죠. 그렇죠. 세월호가 그냥 단순히 어떤 사고와 그냥 뭐 얼마나 많은 사람이 희생된 참사냐의 의미보다는 그러니까 사회 전반에 주는 메시지, 안전에 대한 어떤 경각심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리고 그걸 해결하는 과정에서의 총체적인 그 부실함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거여서 그리고 특히나 그 기억 공간 자체가 그러니까 장소가 어디에 있느냐보다는 저는 그 유가족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 기억 공간에 막 이렇게 지금 보니까 그 영정사진에다가 이렇게 시민들이 이렇게 꽃 눌러서 압화라고 하죠. 그거 해서 이제 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추모를 했던 어떤 그 히스토리가 있는 건데 그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건 당연히 보존해야 되는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논의는 해야 되지 않았나. 전 사실 이게 되게 쉬운 문제는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광장을 온전히 누리고 싶다. 왜 우리는 거기서 축제도 하고 밝은 어떤 그것도 하고 싶고 그런데 페스티벌도 물론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하지만은 왜 근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방해받아야 되냐. 뭐 그런 시민들의 뭐 권리도 있을 수 있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지자체가 그러면 유가족들과 오해 없이 이거를 잘 스무스하게 좀 해결해야 될 텐데 방금 정혁 기자 말한 것처럼 제대로 답변을 하지 않은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좀 우리가 또 관심을 안 가지고 있으면 또 그냥 묻혀버릴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앞으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됐나요? 그리고 참고삼아 그동안 기업공간 옆에서 축제는 다 많이 했습니다. 공연도 했고 맞아. 뭐 기업공간 때문에 그런 행사를 못한 적은 없어요. 심지어 그때 교황 오셨을 때도 가셔서 인사도 하고 그런 곳이었죠. 근데 아마 많은 분들은 정치적인 이유로 꼴보기 싫어서 이기적인 것 같아 난 그런 게. 그러실 거예요. 그냥 미운 거야.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아이템은요? 우리 오기정 기자 준비. 어떤 아이템입니까? 다음 아이템은 다음 아이템도 너무 슬픈 내용이야. 화가 나죠. 근데 이거는 모르겠어. 또 기약이 있다라고 얘기하기도 참 어려운 얘기긴 하네요. 네. 사장님들 엄살 아닙니다. 빅데이터로 본 저녁 장사 타격이라는 뉴스를 가져왔습니다. 자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 구독자분들 중에서 자영업자분도 계시죠. 자영업자분도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나 음식점 가면은 사장님이 나와서 인사하실 경우도 많이 있었으니까 본인이 구독자라고 하시면서 서비스 주시고. 맞아. 그 뭐야 신촌에 있는 고깃집, 동부이촌동에 있는 일식집, 그 다 사장님들 뭐 딴 데 마포에 있는 술집 나오셔가지고 잘 보고 있다고 이러시면서 주신 지금 그 자영업자분들 다 어떻게 잘 지내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우리 같은 월급쟁이들, 우리 같은 또 공기업에 다니는 공사 직원이랑 그 자영업자분들이랑 코로나가
주는 타격이 달라요. 타격이 다르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우리 좀 더 참아봅시다. 이렇게 말할 자격이 없는 맞아요. 거야 사실은. 맞아요. 우리 기자 나부랭이가 무슨 좀 우리 함께 이겨냅시다 이렇게 말하면 아주 웃긴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대리기를 같이 보시면서 같이 언론 개혁과 4차 언론 혁명과 더 좋은 사회를 꿈꾸던 자영업자분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힘든 상황이실 거예요. 분명히 100%. 근데 그분들한테 우리가 또 해맑은 표정으로 함께 이겨냅시다 막 믿고 막 이게 사실 전 되게 그런 말이 너무 부끄럽고 사실은 좀 속상하더라고. 자, 그래서 오기정 기자가 오늘 그분들이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힘들다 하는데 얼마나 힘든가? 네, 좀 과학적으로 분석한 걸 데이터가 갖고 있어가지고 이게 이제 수도권 거리두기 지금 최고 단계 4단계잖아요. 이게 지금 3주 이번 주 3주째 다음 주까지 하면 4주고 그 다음에도 연장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고 비수도권도 3단계로 격상하기로 했고 근데 이걸 이제 그 최고 단계로 격상하는 얘기가 나왔을 때 그때 자영업자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차량 시위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사자고 하는데 이제는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서 나왔어요. 자영업자가 방역에 좀 희생을 많이 했습니다. 희생하는 기간 동안에 손실 보상이라든지 이런 보상이 일단 적절하지 않아서 살려달라고 정부에게 메시지를 호소하고 있는 거라고 보십니다. 아무리 안전한 시설이라고 하더라도 개인이 마스크를 벗고 있거나 위험한 행위를 한다고 하면은 그 부분이 더 문제가 되는 거지 시설 자체가 위험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개인 방역에 초점을 더 맞춰달라는 얘기고요. 장사를 해서 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 이 기본권 자체를 빼앗긴 거예요. 자영업자가 문을 닫으면 단순하게 돈을 못 받고 내가 월급이 없는 것이 아니라 직원들 나가야 되는 월급도 있고요. 임대료도 있고요. 이런 고정비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다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이 마이너스가 되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그 보상이 안 되기 때문에 생활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살려달라는 목소리를 내는 거죠. 그 집회 같은 걸 이제 못하게 하기 때문에 이제 차를 가지고 나서 차 안에서 이제 경적 울리면서 하는 그런 차량 시위를 하기도 했었는데 그래서 실제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얼마나 매출이 좀 떨어졌는지 저것도 앓는 소리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매출 데이터를 그 김진호 기자가 한번 그 살펴봤는데요. 한국 신용 데이터가 그 근거예요. 한국 신용 데이터가 한 80만 소상공인 자영업자 매출 데이터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신용 데이터가 매출 관리 시스템 운영하는 데인데 요게 들어가 있는 그 업주들, 업체들 이런 데서 이제 매출 데이터들을 한번 쭉 살펴봤어요. 그러니까 비교의 기준은 2019년 코로나 발생하기 이전에 그 같은 기간에 매출을 비교를 했더니 우선 7월 5일에서 7월 11일가 요 코로나 이전과 대비해서 요 때가 언제냐면 막 보복 소비 얘기가 나왔을 때요. 이제 코로나가 약간 좀 그러니까 잠잠해 한 400명, 500명대 정도 홍대 이제 클럽 터지기 직전이겠네. 그러면 꾸준히 가는 상황에서 이제 사람들이 너무 또 오랫동안. 휴가철이기도 하고 오랫동안 이제 그 소비나 이런 걸 안 했으니까 이제야말로 뭔가 보복 소비가 생겨날 것이다.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해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올 때였거든요. 그때 백신 맞은 사람들은 거리에서 마스크 마스크 벗을 수 있고 벗어도 뭐. 그런 어떤 전망이 나올 때였어. 맞아. 그래서 되게 장밋빛 전망이 나올 때였는데 그때 이 코로나가 확 다시 발생자가 많아지면서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할 수도 있다. 정부가 그걸 검토하고 있다. 막 요럴 때였어요. 그때 서울이 코로나 이전과 대비해서 매출액 수준이 89% 수준이었거든요. 경기도는 92%, 인천 94%. 그러니까 이게 얼마 안 줄었네라고 생각을 할 그러네.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보다 코로나 89%? 이전에 같은 기간 대비해서 그러니까 그 이전이 100이었으면 이제 89 정도. 그러네요. 그러니까 지금 딱 들었을 때는 엄청 많이 줄은 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 이때까지는 줄긴 줄었지만 그렇게 많이 줄진 않았어요. 근데 그 소상공인들이 느끼는 타격은 좀 더 충격이 더 컸을 수는 있죠. 왜냐하면 이때는 막 그 소비가 더 커질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을 그래서 때여서 그때 막 뭐 과일 미리 사놨다가 다 버리고 막 그런 거 나왔었어요. 맞아요. 근데 그 다음 날 7월 12일 그러니까 거리두기 단계가 이제 격상이 되고 나서 7월 4단계? 12일 4단계? 네. 에서 7월 18일을 봤더니 서울이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 79%, 10% 빠졌네. 경기는 86%, 인천이 87%. 그러니까 그 직전주랑 비교를 했을 때 서울이 10% 포인트가 떨어진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아니 뭐 100% 비교해서 10% 뭐 크지 않네. 예를 들어 내 월급이 네. 뭐 500인데 뭐 400 받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게 이 데이터는 밤에만 일하는 업종들만 따로 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모든 식당 거지. 그러니까 모든 식당 업종이랑 이거랑 다 합쳐서 낸 거기 때문에 어떤 업종 같은 경우에는 정말 반의 반도 안 나신 경우가 많이 있을 거란 말이죠. 맞아요. 근데 이게 수도권은 이랬는데 이게 왜 수도권의 충격이 더 컸다라고 우리가 거리두기 때문에 이제 매출이 확 줄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이때가 휴가철이잖아요. 제주도는 102%. 늘었어? 네, 더 늘었어요. 그러니까 더 늘어나야 할 시점에 더 매출이 줄었으면 그거는 그냥 숫자로 단순 비교하기보다는 충격이 더 컸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이 수도권 외에 대전, 충남, 부산 정도만 빼면 거의 모든 지역의 매출을 그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거의 회복을 했고 제주도가 102%, 전북이 105%, 강원도가 104%예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수도권 서울 사람들이 약간 휴양지로 가는 데는 많이 늘었네. 가서 이제 돈을 썼다는 거죠. 근데 이제 서울 이뿐만 아니라 서울 자치구별로 이제 10시 이후, 그러니까 6시 이후에는 2명, 그러니까 3명 이상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10시까지 영업을 할 수 있고 이렇게 그런 이제 4단계가 시행이 되면서 야간 매출이 좀 많이 줄었을 텐데 서울 자치구별로 야간 매출만 또 살펴봤어요. 야간 매출이라고 하는 게 저녁 6시부터 새벽 6시까지 딱 곡인데 전체적으로 그나마 조금 전체적으로 줄었는데 그나마 조금 덜 준 데가 도봉, 양천, 강동이었어요. 근데 여기도 65에서 69% 정도밖에 안 돼요. 65%. 덜 줄어서. 절반이네. 덜 줄어서. 예, 예. 많이 그러니까 준 데는 어떻게? 여기가 이제 대표적인 주거 밀집 지역이어서 그런 거고 마포, 중구, 종로가 확 줄었거든요. 여기가 이제 주거지가 적고 직장 밀집도가 높은 곳 위주로 줄었는데 중구가 그러니까 마포, 중구, 종로가 45에서 49% 수준이에요. 절반도 안 되네. 밤 야간 매출만 보면. 근데 중구가 7월 초에는 69%였거든요. 근데 7월 12일부터 봤을 때, 그러니까 4단계 이후 봤을 때 46%. 엄청나게 줄었고, 그 여의도 증권가 집단 감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영등포구 같은 경우도 야간 매출이 이전 대비해서 56% 수준으로 떨어지고. 자, 다음 댓글 정리롭게 좀 보시죠. 다음에 제갈목님이 미치겠다. 2명 오라면 아예 장사하지 말란 거지. 의료보험이며 전기료며 세금 등 기타 안 내면 은행 압류 걸고 신불자 만들어 대출도 못 받게 맹글고 어쩌라는 것이냐. 네이버에 HAPP 땡땡땡님이 자영업자들이 왜 국가에 빡치는지 요약해드림. 영업 제한 시키면서 정작 그 건물의 임대료에 대한 인하나 할인 제재는 안 시킴. 돈 없는 서민 소상공인은 죽어나가는데 부자인 건물주들은 배불리 아무 타격 없는 중. 그러니까 이게 고통을 분담을 해야 돼. 자영업자분들이 너무 여기 댓글처럼 영업 제한 시키면 정작 그 건물의 임대료 인하나 할인 제재는 안 시킴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정부에서 소상공인 희망 회복 자금이라고 해서 지금 그 추경까지 합하면 이제 4조 2천억 정도가 예산이 잡혀 있는데 집합 금지 업종에는 최대 2천만 원 주고 영업 제한 업종에는 최대 900만 원까지 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장기화될지 일단 모르기 때문에 예산이 그렇게 넉넉한 상황은 또 아니고 근데 이 자영업자분들은 이 돈을 그럼 받으면 나한테 실제로 이익으로 남느냐 그런 상황이 전혀 아니고 이걸 받으면 임대료나 대출금을 다 상환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영업자한테 이 희망 회복 자금이 하나도 남는 돈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게 임대료가 거의 가장 큰 포션을 차지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좀 떨어뜨려 줘야 된다. 자영업자 살리려면 이런 요구를 많이 하고 계시죠. 이렇게 얘기하면 또
우리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 구독자 중에서 건물주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근데 건물주분들도 자기 입장이 있다고. 근데 지금은 약간 인센티브 정책을 해가지고 네. 착한 임대인 제도로 해서 좀 이제 임대료를 올리지 않고 뭐 혹은 낮추고 하면 이제 그거를 나중에 세금을 낼 때 공제를 공제를 해주는 해주고. 방식으로 그렇게 하고 있죠. 참 우리 기자들이 뭔가 묘안을 드리지 못하겠지만은 우리가 자영업자분들이 뭐라고 얘기를 한다고 얘기를 할 때 한 번 더 너무 이렇게 차갑게 생각하지 말고 한 번 더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클리앙의 모카쿠키님이 이 와중에 백화점이랑 대형마트는 영업 제한 같은 거 전혀 없습니다. 사람 바글바글한데도 만만한 영세업자만 죽어난다. 참 이렇게 말씀하시면 또 그럼 백화점 사실 뭐 현대백화점에서도 그때 그러니까요. 무역센터 그 거기서 감염이 백화점에서 솔직히 훨씬 많잖아요. 사실 집단 감염은. 백화점은 QR 인증도 안 하잖아요. 그래 그러니까. 들어갈 때. 열 체크만 하고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그 4단계 넘어 이제 또 되고 나서 그 뒤에도 좀 하남 스타필드 이런 데는 여전히 사람 많다고 이런 글들이 좀 계속 올라오더라고요. 바글바글해요. 지금 백화점 가면. 그래서 또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 돈 많은 사람들은 백화점 가는데 그거는 안 잡고 없는 사람들만 이렇게 한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근데 참 난 이 다음 댓글 보고 약간 뭐랄까 소름 돋았거든요. 이게 네이버 댓글 네이버의 HHTA 땡땡땡땡님이 저 통계는 사실 부정확하다. 실제 통계에는 장사접은 망한 사업자는 다 빠진 상태로 평균을 구한 거니까 폐업률까지 조사해줬으면 좋았겠다. 클리앙의 필립코쿠님이 다들 한계가 왔어요. 당근마켓에 업소용 가전, 주방기구 엄청나게 올라옵니다. 너무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전조라고 하잖아요. 뭔가 중고나라에 왜 이렇게 이런 게 주방 많이 올라오지? 이게 이제 전조인 거예요. 진짜로 더 이상은 못 버티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인데 정말 이런 상황입니다. 네. 폐업률이 되게 높을 거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폐업을 많이 못 하신대요.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신대요. 왜냐하면 그 대출이나 이런 거 다 받아놨는데 폐업하게 되면 그거 일시상환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불가능한 거야. 그래서 그냥 아예 그러니까 운영은 하면 가게문은 열어놓으면 열어놓을수록 계속 손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가게문을 아예 닫고 그냥 뭐 배달 알바 같은 거 하고 그러니까 그 점주가 알바 뛰어가지고 그 대출금이랑 이런 거 상환하고 알바생들 그 월급이나 이런 거 하고 의외로 의외로 그러니까 폐업을 못한대요. 못해서 네, 못해서 권리금 못 받고 인테리어 다 투자해 놓은 거 이거 비용 회수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냥 버티는 거예요. 근데 이러다가 진짜로 정말 별 생각이 다 드실 거 아니에요, 진짜 점주분들이. 지금 되게 상황이 안 좋은 게 어떤 그 한국은행에서 나온 통계를 봤더니 그 자영업이 좋은 건 은퇴를 한 다음에도 계속 고용이 생기는 거잖아요. 직원들을 고용하는 거죠. 알바든 뭐든. 그치. 근데 그게 되게 그 자영업이 좀 탄탄하면 그런 선순환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건데 지금은 1인 자영업자가 계속 늘고 왜냐면 강사를 못하니까 직원을 못 쓰는 자영업자. 1인 자영업자 계속 늘고 직원을 고용한 자영업자는 계속 줄고 그렇더라고요. 이게 모든 지표가 지금 되게 안 좋은 상황이에요. 제 친구들은 카페, 뭐 자영업 이런 데서 알바를 좀 하니까 확실히 코로나19 오고 나서 원래 구하던 데들도 안 구하는 데들이 엄청 많아졌고 일단 저번에 한번 영업시간이 12시로 늘어난다고 했다가 또 줄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술집 같은 데서는 저녁 때 알바를 할 사람을 구해놨었는데 밤 시간에 그게 갑자기 이제 하루 전에 확 줄어드니까 이거를 잘라야 되나 고용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들도 좀 있고 이렇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 참 들으면 들을수록 답답하기만 한 그런 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뭐 어떤 댓글 쓰시는 분은 뭐 네이버에 MCL 이땡땡님은 어쩌라는 거예요. 풀면 방역 뭐냐 이러고 쪼이면 나 죽는다고 하고 뭐 어쩌라는 거냐. 근데 자 어쩌라는 거에 답이 있으면 이렇게 지금 다들 힘들어 하겠습니까? 지금 사상 초유일인데 지금 뭐 2년째 지금 이러고 있는데 참 이런 데이터가 얘기해주고 있지 않냐. 비수도권보다는 수도권 중에서도 4단계 어떤 그 거리두기
단계로 타격을 좀 직접적으로 직격탄을 맞은 업종들 위주로 조금 더 보상이나 이런 거를 지원할 방안을 찾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일단 그게 그렇게 선별해서 하는 것도 사실은 늘 구멍이 발생하는 상황이어서 쉽지는 않은 것 같고 어렵네요. 어렵습니다. 빨리 재난지원금이 빨리 좀 쓰이도록 지역에서 돌도록 만들어주는 수밖에 근데 없잖아요. 그것도 코로나가 지금 이렇게 심한 상황이 어느 정도 좀 진정이 돼야 가능한 거잖아요, 사실. 참 우리 뭐 방법은 없어요. 뭐 다들 방역 수칙 잘 지키셔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밖에 없으니까 다들 방역 수칙 잘 지켜서 정말 최대한 이런 틈을 줄이도록. 저희가 이거밖에 할 얘기가 없는 거죠, 사실은. 아무튼 주변 자영업자분들이 이런 상황이다라는 거를 알려드렸습니다. 자, 빵 많이 사 먹어요. 빵 밀가루라서 안 돼. 아니야, 먹어줘. 먹어줘? 쌀빵 있어요, 쌀빵. 쌀빵 아니야. 아니 자영업자들 위해서 다이어트 포기해요. 분말은 안 돼. 분말이 살쪄. 자영업자들을 줘버리는. 아니야, 공깃밥 먹으면 공깃밥 먹으면. 공깃밥이랑 빵이랑 뭐가 그렇게 다르다고? 공깃밥은 덜 쪄. 그 정제되고 안 되고. 정제되고 안 되고. 하여튼 좀 두고 볼게요. 그렇습니다. 변화를. 자 그럼 저희 로고 듣고요. 저희 이번 주는 다 빡치고 우울한 뉴스밖에 없네요. 최근 많은 분들이 정말 분노한 사건인데 제주도 중학생 살인 사건. 과연 어떻게 된 일이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거를 바로 옆에서 열심히 취재하는 제주도의 그 문준영 기자 줌으로 연결해서 사건의 전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로고 주세요.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10시